반포 아파트 줄 테니 조용히 어서 꺼져. 뭐라고요? 내가 22년 동안 못한 걸 미소가 해냈어. 배 속에 내 아들이 있단 말이야. 이건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만지는 값이지. 아파트 명에 넘겨줄 테니 깨끗이 끝내. 남편 상우는 낯선 여자의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임신 7개월 차 둥근 배가 내 눈앞에서 오만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우리 집에서요? 기념일? 이제 그런 거 의미 없어. 시간 아깝게 굴지 마. 그 임신한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언니도 행복 찾으셔야죠. 창훈 시원한 가정을 꾸려야 하니까요. 그 순간 22년의 밥상과 새벽, 침묵과 눈물이 한 장의 영수증처럼 구겨졌습니다. 죄책감으로 눌러놓았던 숨이 비명처럼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 장을 찢어 여는 날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의 기가 막힌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포 레미안 아파트 34평. 오늘도 고요한 새벽이 시작됐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5시 30분을 가리키고 저는 늘 그렇듯 남편 상훈을 위해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일상이었죠. 찬장에서 접시를 꺼내면서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52세. 어느덧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하얀 실버가 섞여 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리 잡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여보, 아침 드세요. 상에서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지만 상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양말이죠. 오늘 늦을 것 같아.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 상훈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마저도 저를 보지 않고 하는 말이었어요. 네, 알겠어요. 저녁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밖에서 먹을 거야. 신경 쓰지 마. 또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밖에서 드신다는 말이 부쩍 늘었어요. 제가 뭔가 물어보려고 하면 상우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어요. 저는 혼자 남은 밥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상우는 다정한 남편이었거든요. 은영아, 우리 아이 생기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남자면 준서, 여자면 은지 어때요? 신혼집 작은 방에서 손을 잡고 미래를 그리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둘 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었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자는 상훈의 말에 두려웠지만 검사를 받았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네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안도했었어요. 하지만 3년째에도 4년째에도 아무 소식이 없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대를 못 이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지금도 생생해요.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상처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아이 낳기 싫어한다더라.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그때부터 상훈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겉으로는 위로하는 듯 했지만 목소리에서 점점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포한강공원에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22년째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아마도 창밖에서 들리는 벼룩시장 준비하는 소리 때문이었을 거예요. 오늘 반포 벼룩시장 열린다던데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혼자 중얼거리며 간단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벼룩시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온갖 물건들이 나와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쓰는 물건들을 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한 모서리에서 버려진 듯한 박스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먼지투성이 도자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아, 그거요?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버릴 건데. 할머니께서 무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도자기를 집어 들어보니 묘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형태도 아름답고 무엇보다 손에 잡히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도자기를 깨끗하게 닦아봤어요. 먼지를 제거하고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씻어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은은한 백자의 빛깔이 드러나면서 표면에 섬세한 문양들이 나타났어요. 이거 혹시?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켜서 조선백자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화면에 나온 이미지들과 제가 들고 있는 도자기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특히 굽의 형태와 유약의 색깔이 거의 일치했어요. 설마 이게 진짜 조선백자일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온종일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도자기의 역사, 감정법, 시대별 특징까지 닥치는 대로 찾아봤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상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아, 그냥 도자기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도자기? 갑자기 웬 도자기? 상훈이 제 손에 있는 백자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쓸데없는 거 주워와서 뭐해? 집에 물건도 충분히 많은데. 그냥 예뻐서요. 혹시 가치 있는 거일 수도. 가치 있는 거? 벼룩시장에서 주워온 게? 상훈이 비웃듯 말했어요. 은영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 말이 가슴에 찰까 박혔습니다. 22년 동안 들어온 그런 식의 무시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걸까?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알겠어요. 상훈이 씻으러 들어간 후 저는 다시 그 도자기를 바라봤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작은 것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황당한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진짜 조선백자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대감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작은 도자기 하나가 제게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저를 더욱 무시할수록 저는 더욱 깊이 그 아름다운 세계로 빠져들어갔어요.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도자기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도서관에 가서 도자기 관련 서적을 10여 권이나 빌려왔어요. 조선백자의 아름다움, 도자기 감정법, 한국 전통 예술의 이해까지 닥치는 대로 읽어댔죠. 상훈이 출근하고 나면 제게는 온전한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2년 동안 그저 지루하기만 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조선 후기 백자는 굽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구나. 책을 읽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주워온 도자기의 특징과 하나하나 비교해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거의 모든 특징이 일치했거든요. 이거 정말 진짜일 수도 있겠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했어요. 용기를 내서 인사동에 있는 골동품상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도자기 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드디어 답을 알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설렜어요. 다음 날 상훈이 출근한 후 조심스럽게 도자기를 싸서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골동품상 사장님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자상한 분이었어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벼룩시장에서 우연히. 사장님이 돋보기를 끼고 도자기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굽을 뒤집어 보고 유약을 만져보고 빛에 비춰보기도 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말 벼룩시장에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조선 후기 백자가 맞네요. 18세기 후반 작품으로 보입니다. 상태도 아주 좋고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요? 최소 800만 원은 될 거예요. 상태가 이렇게 좋은 건 요즘 보기 드문데 800만 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만약 파실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좋은 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파는 것보다 더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아직은 더 공부해 보고 싶어요. 그럼 이 책 한 권 드릴게요. 도자기 감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상훈한테 어떻게 말할지 고민되었어요. 저녁에 상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 도자기 말인데요. 또 그거야? 아직도 그런 거에 매달리고 있어? 상훈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감정을 받아봤는데 진짜 조선백자래요. 8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800만 원?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들었어? 상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벼룩시장에서 주워온 게 800만 원? 은영아, 정신 차려. 사기꾼들이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야. 하지만 정말 전문가? 인사동 그런 데 가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물건 팔아먹으려고. 상훈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그런 헛된 꿈 같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내가 뭘 안다고 골동품이야? 그 말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신청하고 박물관 전시도 보러 다녔어요. 한 달 후 저는 첫 번째 경매에 참여해 봤습니다. 작은 경매장이었지만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9세기 민화 화조도입니다. 시작가 3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조도 한 점이 나왔어요. 새와 꽃이 그려진 소박하지만 정겨운 그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뭔가 특별함을 느꼈어요. 붓터치가 범상치 않았거든요. 50만 원. 처음으로 경매에서 손을 들어봤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5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번째 작품을 손에 넣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뒷면에 희미하게 무언가 쓰여 있는 것 같았어요. 단원, 김홍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김홍도의 작품일까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쉽게 샀어요. 며칠간 자료를 찾아보니 김홍도의 제자였던 화가의 작품으로 추정됐습니다.
비록 김홍도 본인의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의 화풍을 이어받은 귀중한 작품이었어요. 2달 후 그 그림을 다른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김홍도 화풍의 19세기 화조도 시작가 300만 원부터. 경매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50만 원에 산 그림이 500만 원에 팔린 거였어요. 10배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상훈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제가 그림 하나 팔았는데요. 그림? 또 무슨 쓸데없는. 450만 원 벌었어요. 상훈이 밥그릇을 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50만 원에 산 그림을 500만 원에 팔았어요. 정말? 처음으로 상훈의 표정에 관심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공부를 했거든요. 제대로. 하지만 상훈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에 너무 빠지면 안 돼. 한두 번 운이 좋았던 거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제가 하는 일을 폄하했어요. 왜 나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부터 할까? 속상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정확한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요. 그 후로 상훈의 외박이 더욱 잦아졌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거래처 접대가 있어서. 이번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 프로젝트가 바빠서. 핑계는 항상 달랐지만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상훈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였습니다. 설마.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게는 이제 다른 관심사가 생겼어요. 예술품 세계였죠. 상훈이 저를 무시할수록 저는 더욱 그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도자기에서 시작해서 회화, 서예, 심지어 조각까지 관심 영역이 넓어져 갔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 점점 늘어나고 온라인 강의 수강료도 매달 올라갔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았거든요. 이 여백의 미가 조선시대 산수화의 특징이구나. 청아백자의 코발트 농도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니. 혼자 공부하면서 중얼거리는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지적 충족감이었어요. 3달 후 저는 또 다른 경매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선 후기 다랑아리를 300만 원에 사서 800만 원에 판 거였어요. 하지만 상훈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야. 계속 그럴 수는 없어. 그런 위험한 일 그만두고 안전하게 살자. 제가 성공할 때마다 오히려 더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왜 내가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않을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상훈은 제가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예술품 세계는 제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거든요. 단순한 전업주부 은영이 아니라 안목 있는 수집가 은영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상훈이 또 늦게 들어왔을 때 저는 새로 산 서화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거 보고 있어? 네, 재미있어요. 은영아, 정말 그런 거에 빠져서 집안일 소홀히 하면 안 돼. 하지만 제가 벌어들인 돈은 이미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었어요. 6개월 만에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2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무능한 주부, 밤에는 예술계의 신의 컬렉터. 남편은 끝까지 제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죠. 경매에서 연속으로 성공을 거둔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예술품을 보는 안목이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어느 날 아침 상훈이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은영아, 너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냥 도서관이나 전시 보러.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그런 거 하는 거지. 예전 같으면 주눅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벌어들인 돈이 이미 5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네, 물론이죠.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이야말로 집에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상훈의 외박은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지방 출장이 많아서, 프로젝트가 바빠서 회사에서 자고 왔어.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더 자유로웠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홍대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 갔습니다. 신진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갤러리 대표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분은 제가 몇 번 작품을 사면서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오늘 전시 작품들 어떠세요? 이 작가 작품이 눈에 띄네요. 한 구석에 걸린 추상화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저는 뭔가 특별함을 느꼈어요. 아, 박민준 작가 작품이요. 아직 신인이라 가격도 저렴해요. 한 점에 200만 원 정도. 이 작가 다른 작품도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관심 있으세요? 사실 아직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작가인데. 그래서 더 흥미로워요. 박민준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색감도 독특하고 구성도 참신했습니다. 이 작가 작품 10점 정도 사고 싶은데요. 10점이요? 정말요? 대표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이 작가는 분명히 뜰 거예요. 그때의 제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6개월 후 박민준 작가가 유명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면서 작품 가격이 10배로 뛰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만 작품을 사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작가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갤러리 운영에도 관심 있으세요? 어느 날 갤러리 대표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갤러리 운영이요? 은영님 안목이 정말 뛰어나세요. 제가 20년 이 일하면서 이런 분은 처음 봐요. 그 말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어떤 식으로요? 작은 갤러리 하나 같이 운영해 보시는 거예요. 은영님이 작가를 발굴하고 저는 실물을 맡는 식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정말 갤러리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갤러리 운영이라 정말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훈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그날 밤 상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어요. 여보, 혹시 제가 작은 사업을 해봐도 될까요? 사업? 갑자기 무슨 사업? 갤러리 같은 거요. 작게 시작해서. 상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갤러리? 은영아, 정신 차려. 그런 거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알아? 제가 모은 돈으로. 내가 모은 돈? 그 몇 천만 원으로? 상훈이 비웃듯 말했어요. 제가 실제로 얼마나 모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갤러리가 어디 아무나 하는 거야? 전문 지식도 있어야 하고 인맥도 있어야 하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책 몇 권 읽었다고 전문가 된 줄 알아? 현실을 봐, 현실을.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22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무시와 폄하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알겠어요. 대신 속으로 다짐했어요. 보여주겠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갤러리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훈 몰래 말이에요. 먼저 홍대 근처에 작은 공간을 알아봤어요. 2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상가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을 굳혔어요. 계약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트스페이스 미라라는 이름의 작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물론 대표는 제가 아니라 갤러리 일을 도와주기로 한 김 대표님 명의로 했어요. 첫 번째 전시는 제가 발굴한 박민준 작가의 개인전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아직 무명 작가인데. 김 대표님이 걱정스러워 했어요. 믿어보세요.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제 확신이 옳았습니다. 박민준 작가 전시는 대성공이었어요. 20점 전시 작품이 모두 완판됐거든요. 은영님 정말 대단해요. 이런 결과는 예상도 못했어요. 김 대표님이 감탄했어요. 두 번째 전시는 조각가 이소영 작가, 세 번째는 사진가 정우진 작가. 제가 선택한 작가들마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6개월 만에 아트스페이스 미라는 홍대 지역에서 주목받는 갤러리가 됐어요. 미라 갤러리에서 전시하면 작가로 인정받는다더라. 거기 큐레이터 안목이 정말 뛰어나다던데.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여전히 제가 뭘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 가끔 물어봐도 저는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그냥 전시 보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그래, 그런 거나 하면서 시간 때워. 상훈의 무관심한 반응을 보면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해받지 않고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갤러리가 안정화되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의 신진 작가, 중국의 실험적인 작가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작품을 볼 수 있다니 정말 신선해요.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1년이 지나자 갤러리 수익이 월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 개인 자산도 5억 원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상훈이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회사에서 야근했어.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이라서. 하지만 상훈에게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였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지는구나. 마음 한편이 차가워졌지만 놀랍게도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았어요. 이제 저에게는 다른 성취감과 자존감이 있었거든요. 피곤하겠네요. 먼저 주무세요. 담담하게 말하고 저는 서재로 들어가 갤러리 업무를 계속했어요. 다음 전시 계획을 세우고 신진 작가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다. 나만의 꿈을 이루고 있는 독립적인 여성이다. 그때부터 저는 더욱 과감해졌어요. 갤러리 규모도 키우고 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작업했습니다. 2년 후 아트스페이스 미라는 홍대를 넘어 강남까지 분점을 낼 정도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상훈은 여전히 제가 하는 일을 시간 때우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더욱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갤러리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른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트스페이스 미라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갤러리가 됐어요. 신진 작가 발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상훈이 평소와 다르게 들뜬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과장님. 그 주상복합 프로젝트 말인데요. 1층에 들어갈 갤러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갤러리라는 단어에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아, 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갤러리를 입점시킬지. 상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상훈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갤러리라. 이거 잘 풀면 대박인데.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무슨 프로젝트예요? 아, 회사에서 반포에 고급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데 1층에 갤러리를 넣기로 했거든. 그런데 어떤 갤러리를 입점시킬지 고민이야.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갤러리요? 어떤 갤러리를 원하는데요? 고급스럽고 유명한 곳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임대료가 좀 비싸다는 거야. 평당 20만 원인데 100평이니까 월 2천만 원이거든. 월 2천만 원. 저희 갤러리 수익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공간만 임대하는 게 아니라 갤러리 운영까지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해. 건물 이미지에 도움이 되도록. 제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거 완벽한 기회네. 하지만 상훈에게 직접 제안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의심할 거였거든요. 어려운 일이네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갤러리를 찾기가. 그러게 말이야. 이거 잘못하면 건물 전체 이미지가 망가질 수도 있어. 그날 오후 저는 급히 김 대표님을 만났어요. 대표님, 큰 기회가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반포에 새로 짓는 주상복합 건물 1층에 갤러리 입점 제의가 들어왔어요. 물론 정확히는 아직 제의가 들어온 게 아니었지만 곧 그렇게 만들 계획이었어요. 반포요? 그건 정말 좋은 위치인데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건 제가 해결할게요. 대신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해요. 새로운 회사요? 갤러리 컨설팅 전문 회사요. 아트비전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김 대표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굳이 새로운 회사를?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제가 직접 나서면 안 되는 프로젝트거든요. 사실을 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김 대표님은 저를 믿고 따라주셨어요. 일주일 후 아트비전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대표는 제가 신뢰하는 후배 미술사학과 출신 정수진 씨로 했어요. 물론 실제 운영은 제가 하고요. 그리고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상훈의 회사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 담당자, 연락처까지 모든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반포 프리미엄 주상복합 아트리버, 담당자 김현수 과장. 다음 날 정수진 대표 명의로 상훈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트비전 컨설팅의 정수진입니다. 아트리버 프로젝트 관련해서 제안 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어떤 제안이신지요? 김현수 과장의 목소리에 관심이 느껴졌어요. 저희는 고급 갤러리 운영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아트리버 같은 프리미엄 건물에 최적화된 갤러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갤러리 공간 설계부터 시작해서 작가 섭외, 전시 기획, 운영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특히 저희가 발굴한 작가들은 모두 향후 가치 상승이 확실한 분들이에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완벽한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임대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월 2천만 원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보다 10% 더 드릴 수 있어요.
월 2,200만 원에 5년 계약으로요. 상대방이 놀란 것 같았어요. 더 주신다고요? 보통은 깎아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정말 좋은 위치에서 프리미엄 갤러리를 운영하고 싶거든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일주일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토 결과 긍정적입니다. 한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드디어 상훈의 회사와 미팅이 잡혔어요. 물론 저는 참석할 수 없었고 정수진 대표가 나갔습니다. 미팅 날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혹시 상훈이 정수진 씨를 알아볼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상훈은 평소에 제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상훈이 들어왔을 때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었어요? 응, 갤러리 입점 업체랑 미팅했는데 정말 괜찮더라.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떤 회사인데요? 아트비전 컨설팅이라고 갤러리 전문 컨설팅 회사야. 대표가 젊은 여자인데 정말 전문적이더라. 상훈이 흥미롭다는 듯이 말했어요. 임대료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겠다고 하고 갤러리 운영 계획도 완벽했어. 그래요? 잘 됐네요.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만든 계획을 자신이 잘 판단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내가 승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상훈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승진하는 건 내 덕분인 줄도 모르고. 한 달 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아트비전 컨설팅이 아트리버 1층 갤러리를 5년간 운영하기로 한 거예요. 상훈은 이 성공을 완전히 자신의 공로로 여겼어요. 역시 내가 안목이 있어. 좋은 업체를 딱 골라냈지. 대단하네요. 이번 일로 회사에서 나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 문화사업 쪽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상훈이 우쭐해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전문성은 모두 제가 제공한 거였죠. 갤러리 오픈 준비가 시작되면서 저는 더욱 바빠졌어요. 공간 설계, 작가 섭외, 오픈 전시 기획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거든요.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김 대표님이 말했어요. 새 갤러리가 성공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은영님, 이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확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확실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3개월 후 아트리버 갤러리가 성대하게 오픈했습니다. 오픈 전시는 제가 직접 선정한 5명의 신진 작가 그룹전이었어요. 오픈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미술계 인사들, 컬렉터들, 언론까지 대거 몰렸습니다. 이 갤러리 정말 수준 높네요. 작가 선정 안목이 뛰어나요. 아트비전 컨설팅이 어떤 회사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관람객들의 호평이 쏟아졌어요. 그날 저녁 상훈이 정말 기분 좋게 들어왔어요. 오늘 갤러리 오픈식이 대성공이었어. 정말요? 어떻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고 반응도 너무 좋았어. 회사 임원들도 완전히 만족해 했어. 상훈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사장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더라. 도연이 덕분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와, 대단하네요. 속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만든 성공을 상훈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했거든요. 이제 회사에서 문화사업 쪽은 나한테 다 맡기겠다고 하더라.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어. 상훈이 점점 자만심에 빠져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은영아,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그냥 평소처럼요. 그래, 넌 그런 거나 하면서 편하게 살면 돼. 내가 벌어다 줄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금 자신이 성공할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제가인데 저를 무능한 사람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큰 그림을 위해서요. 좋아, 계속 그렇게 생각해.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상훈의 회사에서 진행할 다른 프로젝트들도 파악해 보기로 한 거죠. 아트리버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트리버 갤러리가 성공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훈의 회사에서는 더 큰 프로젝트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문화사업과 관련된 것들이었죠. 은영아, 이번에 또 대박 프로젝트가 생겼어. 어느 날 저녁 상훈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강남에 복합문화 공간을 만드는 건데 우리 회사가 총괄하기로 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사장님이 이번 프로젝트도 나한테 맡기겠다고 하시더라. 도연이가 문화 쪽 전문가가 됐다면서. 상훈이 우쭐해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전문성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큰 규모라서 검토할 게 많아.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아. 실제로 상훈의 야근과 출장이 더욱 잦아졌어요. 적어도 그렇게 말했죠. 어느 주말 오후 상훈이 급히 나가면서 말했어요.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생겼어.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주말에도 일이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워낙 중요해서 먼저 저녁 먹어. 문이 닫힌 후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22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주말의 풍경이었죠. 청소를 하다가 상훈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리 좀 해줘야겠네.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서랍을 열었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병원 봉투였습니다.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건강검진 결과구나. 별 생각 없이 열어봤는데 제 눈에 들어온 내용에 순간 숨이 멎었어요. 정밀검사 결과서 마이너스 최상훈남 55세. 무정자증 진단. 임신 가능성 없음. 소견 선천적 정자생성 장애로 추정됨. 종이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무정자증, 임신 가능성 없음. 이게 무슨 소리야?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검사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상훈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저를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은영이 문제 같아.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 한 번 더 받아봐.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으니 마음 편하게 가져. 22년 동안 상훈이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제가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모든 죄책감, 시어머니와 친척들 앞에서 받았던 모든 수치심, 아이 없는 여자라는 낙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22년 동안 나를 속일 수가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급히 눈물을 닦고 검사 결과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벌써 들어왔어요? 미팅이 일찍 끝났어. 상훈이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표정,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 22년 동안 저를 속여온 완벽한 연기였던 거예요.
저녁은 뭐 먹을까? 아무거나 간단히 해주면 돼. 상훈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을 차렸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만약 지금 따져 묻는다면 상우는 변명을 늘어놓을 거였어요. 그리고 또 제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저에게는 이제 더 큰 카드가 있었어요. 갤러리 사업, 상훈의 성공을 뒤에서 만들어준 제 능력.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걸 한 번에 보여주자.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정말로 상훈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상훈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그냥 외도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고 싶었거든요. 상훈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역시나 수상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미소 오빠, 오늘 언제 만날까요? 보고 싶어요. 미소 지난번에 사준 목걸이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미소 언제 우리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미소라는 이름의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어요. 내용을 보니 이미 꽤 오래된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이었어요. 상훈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상훈이 그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분노보다는 오히려 냉정한 계산이 앞섰어요. 좋아. 이제 모든 카드가 준비됐네. 불임 진단서, 외도 증거, 그리고 제가 상훈의 성공을 만들어준 사실. 완벽한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며칠 후 상훈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다음날 새벽 2시였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야근했어.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이라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피곤하겠네요. 응, 좀 그래. 상훈이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그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였죠. 정말 뻔뻔하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상훈에 대한 미련이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22년간 나를 속이고 배신한 사람에게 받을 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다음 주 아트비전 컨설팅으로 상훈의 회사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큰 프로젝트예요. 복합문화공간 전체를 맡아달라고 하네요. 정수진 대표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계약 조건도 훨씬 좋고요. 이번에는 50억 원 규모예요. 50억 원. 정말 큰 프로젝트였어요. 좋아요. 받아들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모든 성공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릴 계획을 말이에요. 그런데 은영님, 혹시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을 넣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정수진 대표가 물었어요. 네, 하나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중대한 사유 발생 시 30일 전 통보로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주세요. 그런 조항요? 굳이 왜? 혹시 모르니까 보험으로요. 물론 정수진 대표는 이 조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언젠가 이 조항이 상훈에게 치명타를 날릴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상훈이 기분 좋게 들어왔어요. 은영아,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아트비전이라는 회사가 우리한테 50억짜리 프로젝트를 제안했어. 이번에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상훈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자신이 그 회사의 실제 주인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축하해요. 이제 정말 승진 확정이야. 이사 달기는 거의 다 된 것 같고 대단하네요.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좋아해. 계속 좋아해. 나중에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까. 상우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자신의 성공을 만들어준 사람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도, 그 사람이 언제든 모든 걸 빼앗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D-데이는 멀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22주년 기념일 5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특별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상훈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22년 전 신혼 때 자주 해줬던 달걀말이까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념일 아침이었거든요. 여보,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상을 차려놓고 말했지만 상우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 벌써 22년이나 됐나? 무심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날을 챙겨주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관심조차 사라진 거죠. 저녁에 외식이라도 할까요? 아,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또 그런 대답이었어요. 22주년 기념일보다 중요한 약속이라니. 그럼 언제 시간 되실 때 따로. 나중에 보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상훈이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저는 차려놓은 아침상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 저는 갤러리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전시 준비로 바쁜 시간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들어왔나? 오늘은 일찍 오네. 거실로 나가다가 저는 멈춰섰어요. 상훈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핸드폰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미소의 배였어요. 임신 7개월 정도로 보이는 불룩한 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상훈의 불임 진단을 알고 있던 터라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은영아, 앉아. 상훈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건조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미소도 상훈 옆에 앉으면서 저를 마치 측은한 듯이 바라봤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 상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충격이었습니다. 미소가 임신했어. 7개월 됐고 남자애야. 상훈이 미소의 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불임인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가져?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내 아들이야. 22년 동안 못 가진 아들을 드디어 갖게 된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22년 동안 제게 씌워진 불임의 굴레, 그 모든 죄책감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거짓말로 점철된 22년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이혼해줘. 상훈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시끄럽게 굴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해준다면 이 아파트는 내 명의로 해줄게.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톤이었어요. 반포 아파트니까 지금 시세로 12억은 될 거야. 내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잖아. 12억?
상우는 제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미소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언니, 저희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가식적인 목소리였어요. 미안하다면서도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이해하라니. 미소야,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돼. 상훈이 미소를 감쌌어요. 제 앞에서 말이에요. 은영이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야. 우리 결혼 생활이 언제 끝났는지. 정말 뻔뻔한 말이었어요. 자신이 일방적으로 외도해놓고 결혼 생활이 끝났다니.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미소 씨와는 언제부터? 3년째야. 상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 후배였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 3년. 제가 갤러리 사업으로 성공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긴 거야. 내 혈육이. 상훈이 미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22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드디어 아버지가 될 수 있게 됐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불임인 남자가 어떻게 아버지가 된다는 건지. 미소 씨, 당신도 상훈을 속이고 있는 거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타이밍까지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알겠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혼하죠. 상훈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울거나 매달릴 줄 알았는데 너무 차분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정말 반대 안 할 거야? 네. 대신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정리할 게 있어서. 일주일이면 충분해.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상훈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소가 저를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언니, 혼자 사시게 돼서 외로우시겠지만 괜찮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상훈과 미소가 다소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의외였나 봐요. 그럼 우리 갈게. 미소가 몸이 무거워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 상훈이 미소를 부축하며 일어났어요. 22년 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배려였죠. 일주일 후에 연락할게. 그들이 나가면서 문이 닫혔어요.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22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드디어 때가 왔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컴퓨터를 켜고 아트비전 컨설팅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모든 계약서, 모든 거래 내역, 그리고 계약 해지 조항. 완벽한 복수를 위한 모든 카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정수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야. 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내일부터 모든 계약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어. 상황이 많이 바뀔 예정이거든. 어떤 상황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일단 모든 계약서에서 해지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반포한강공원이 보였습니다. 22년 동안 바라봤던 그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풍경을 보게 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상훈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22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보상받을 시간이야. 복수는 차갑게 계산해서 완벽하게 실행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일부터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22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겼어요. 한 장씩 차분하게, 완벽하게 카드를 뒤집어가면서 말이에요. 이혼 통보를 받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제가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지 여유로워 보였어요. 이혼 서류 준비 다 됐어. 내일 같이 가서 접수하자. 상훈이 전화로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좋아. 그럼 오늘이 적절한 타이밍이네. 전화를 끊고 저는 정수진 대표에게 연락했어요. 수진아, 오늘부터 모든 계약을 해지할 거야. 모든 계약이요? 갑자기 왜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어. 30일 전 통보 조항에 따라서 정식으로 해지 통보해줘. 언니, 이러면 손해가 너무 큰데요. 특히 상훈 씨 회사 프로젝트들은 상관없어. 다 해지해. 제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했는지 정수진 대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오늘 중으로 모든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겠어요. 오전 10시 첫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상훈의 회사에 아트비전 컨설팅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서가 도착한 거예요. 강남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어요. 회사 직원이 급히 상훈에게 달려왔어요. 아트비전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뭐라고? 상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50억짜리 프로젝트를 갑자기 해지한다고요? 이유가 뭐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하고 자세한 건 알려주지 않아요. 상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오후 1시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트리버 갤러리 운영 계약 해지 통보였어요. 이것까지? 이게 무슨 일이야? 상훈이 거의 소리 지르듯 말했어요. 아트비전이 완전히 미쳤나? 갑자기 모든 계약을 해지한다니. 오후 3시 세 번째 폭탄. 진행 중이던 다른 문화 프로젝트 3개가 연달아 해지됐어요. 이사님, 이러면 우리 회사 문화사업 부문이 완전히 마비돼요. 총 계약 규모가 200억이 넘는데 직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상훈은 급히 아트비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진 대표님, 저 최상훈인데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죄송해요. 저희 내부 사정이 있어서. 내부 사정이 뭔데 200억짜리 계약을 하루아침에 다 해지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럼 다른 조건으로라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상훈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상훈의 회사는 비상사태였어요. 갑작스러운 대형 계약 해지로 회사 전체가 흔들렸거든요. 이사님, 사장님이 급히 오시래요.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실에서 상훈은 혹독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최 이사,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200억짜리 계약이 다 날아갔다면서? 사장님, 저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갑작스럽다고? 계약 상대방과 관계 관리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아트비전과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우리 회사 문화사업 성과의 80%가 아트비전 덕분이었잖아. 그걸 다 날려먹었어. 상훈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자신의 모든 성과가 아트비전, 즉, 저 덕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상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은영아, 무슨 일 있었어요?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 갑자기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다 해지했어.
저는 모르는 척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그럼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상훈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회사에서는 내 책임이라고 하고. 진짜 미치겠어. 많이 힘드시겠네요. 제가 위로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은영아, 이혼 얘기 좀 미뤄도 될까?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상훈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이 문제만 해결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은데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실제로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은행에서 갑작스럽게 대출 회수 통보가 왔어요. 최 이사님, 회사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연체한 적도 없는데. 주요 프로젝트들이 취소되면서 향후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훈의 회사는 순식간에 자금난에 빠졌어요. 협력업체들도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상훈 씨, 미안한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서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업체와 하기로 했어. 2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업체들까지 등을 돌렸어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상훈의 해임이 결정된 거예요. 최상훈 이사의 부적절한 프로젝트 관리로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개인 비리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임원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해임을 통보합니다. 상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비리? 제가 언제 비리를 했다는 거예요? 회사 자금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내역들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상훈이 미소에게 명품을 사주고 도박으로 잃은 돈들이 드러났어요. 그날 저녁 상훈이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은영아, 나 회사에서 잘렸어. 어머, 22년 다닌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날 줄 몰랐어. 상훈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은영아, 제발 도와줘. 이혼도 잠시 미루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상훈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 정말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상훈의 불임 진단서가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3년 전에 받은 검사 결과예요. 상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무정자증, 임신 가능성 없음. 제가 차분하게 읽어줬어요. 22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긴 이유가 저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당신 때문이었죠. 은영아, 그건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계속 저를 탓했어요. 저를 불임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만들었고요. 상훈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미소 씨가 임신한 아이. 제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불임인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미소 씨도 당신을 속인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상훈이 부정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아보세요.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 순간 상훈의 모든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트비전 컨설팅이 누구 회사인지 아세요? 뭔 소리야? 제 회사예요. 제가 대표고 제가 모든 걸 기획했어요. 상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지난 3년간 거둔 모든 성과는 제가 뒤에서 만들어준 거였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계약서 다 보여드릴까요? 저는 서류 뭉치를 상훈 앞에 내밀었어요. 모든 프로젝트, 모든 성공이 제 작품이었어요. 당신은 제가 만들어준 성과를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고요. 상훈이 서류를 넘겨보더니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너가 일부러. 네, 일부러요. 언젠가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상훈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았어요. 은영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22년 늦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 혼자 사세요. 저도 제 인생을 찾을 거예요.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상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저는 드디어 22년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복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벽했어요. 2년 후 2025년 가을,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갤러리 아르떼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제가 기획한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시선 전시 개막일이었거든요. 은영 관장님, 오늘 관람객이 예상보다 2배나 많이 왔어요. 직원이 신이 나서 보고했어요. 다행이네요. 작가들도 기뻐할 거예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어요. 이혼 후 저는 본격적으로 갤러리 사업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갤러리 3곳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관장님, 오늘 조선일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주제가 뭐죠? 40-50대 여성들의 제2의 인생에 대한 특집 기사래요. 제2의 인생.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54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오후 3시 전시 개막식이 시작됐어요. 미술계 인사들, 컬렉터들,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신 김은영 관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따라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갤러리 아르떼 관장 김은영입니다. 당당한 제 목소리가 갤러리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 참여해주신 작가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예술은 우리 삶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꿈을 심어주기도 하죠.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개막식이 끝난 후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관장님, 정말 멋진 전시예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지적인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서울대 미술사학과 교수 정민호입니다. 정민호 교수? 미술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었어요. 아, 교수님이시군요. 논문 몇 편 읽어본 적이 있어요. 관장님께서 기획하신 전시들 저도 몇 번 관람했는데 정말 안목이 뛰어나세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정민호 교수는 예술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분이었고, 무엇보다 제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미술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서요.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예술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죠. 은영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50대에 이런 성공을 이루다니. 늦게 시작한 거죠. 젊었을 때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깊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정민호 교수와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의미였어요. 22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있었거든요. 한편 상훈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어요. 회사에서 해고된 후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했어요. 나이도 있고 불명예 퇴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거든요. 결국 작은 건설업체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월급도 예전의 3분의 1 수준이었고요. 미소와의 관계도 예상대로 끝났어요. 아이를 낳자마자 미소는 진짜 아버지와 함께 사라져버렸거든요. 상우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금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어느 주말 오후 저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정민호 교수와 함께였죠. 요즘 새로운 전시 준비로 바쁘시죠? 네, 내년에 파리에서 한국 작가들 그룹전을 열 예정이에요. 파리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때 앞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초라한 모습의 상훈이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벗겨지고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어요. 2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죠. 상훈도 저를 알아봤어요. 잠시 멈춰서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영아. 어머, 상훈 씨. 저는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상훈이 정민호 교수를 쳐다봤어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요. 소개할게요. 정민호 교수님이에요. 제 남자친구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상훈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은영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호 교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궁금했거든요. 그냥 살고 있어. 상훈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일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은영아, 너는 정말 잘 되었구나. 상훈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신문에서 기사 봤어. 유명한 갤러리 관장이 됐다면서? 네,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야. 실력이지. 상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보석을 버리고 돌멩이를 택했구나. 그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들었거든요. 상훈 씨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래, 너도 행복하게 살아. 상훈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정말 쓸쓸해 보였어요. 전 남편이었나요? 정민호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22년 전 결혼했었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에요. 고마운 마음이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게 됐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상훈의 무시와 배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정민호 교수와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수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통쾌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치는 게 아니라 제가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깊은 말씀이네요. 상훈 씨를 보니까 오히려 안타깝더라고요. 분노보다는. 정민호 교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은영 씨의 성숙함인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진 기분이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정민호 교수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은영 씨,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여보. 54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전혀 늦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기분이었거든요. 신혼여행은 파리로 갔어요.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을 함께 돌아보며 예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은영 씨와 함께 있으면 모든 작품이 새롭게 보여요.
저도 교수님과 있으면 더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였어요. 22년간 목말랐던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죠. 파리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예술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여성들도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50대 여성이 말했어요. 관장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전 그냥 길을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꿈을 이루는 건 본인의 몫이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민호 교수와 함께 갤러리 옥상 정원에서 와인을 마시며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후회되는 건 없어요? 뭐가요? 22년이라는 시간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멋진 말이네요. 힘들었던 시간도 결국은 제 삶의 일부예요. 그 시간들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정민호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은영 씨와 함께 있으면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저야말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2년이 됐다. 54세에 시작한 제2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상훈을 미워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맙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진짜 승리자가 됐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거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100년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